평양에서 2박 3일간 북한과 실무 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금 전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9년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이 대한독립을 요구했던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선언문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설 연휴에도 일을 하다 숨진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빈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하는 등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윤 센터장의 평소 주장대로 응급구조사가 더 많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설 연휴 전날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돌연사 가능성 등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미 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를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2박 3일간의 실무 협상을 마치고 조금 전 오산 기지를 통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본국에 보고를 마친 뒤 내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협상 결과를 우리와 공유할 걸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이 사흘간이나 진행된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자세한 협상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기로 했던 미중 정상회담은 일단 이달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뉴스 중간에라도 취재가 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태운 미군 수송기가 저녁 6시 30분쯤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합니다. 지난 6일 오전 이곳에서 평양으로 떠난 비건 특별대표가 2박 3일 57시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일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의 실무 협상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카운터파트 두 사람이 적어도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돌아올 거란 관측을 깨고 2박 3일 회담을 이어간 건 그만큼 깊이 있는 협상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회담 장소를 놓고 의전과 경호도 상당 부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JTBC에 협상 성공 여부를 떠나서 오래 얘기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회성으로 끝내기는 힘들다며 북미 간 추가 실무 협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인 베트남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베트남 다낭입니다. 어제 박현주 기자가 있었던 곳과는 좀 다른 장소에 서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낭 인터콘티넨탈 호텔 안에 있습니다. 이 다낭에서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곳입니다. 예, 어제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호텔 입구에서 방송을 했는데 자, 지금 김태현 기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호텔은 투숙객이 아니면 아예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의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회담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약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김태현 기자가 투숙객으로 들어가 있는 거군요. 혹시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신원을 까다롭게 확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희가 탄 차량을 아예 멈춰 세운 뒤에 이 투숙객 명단과 전체 명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한 뒤에야 들여보내줬습니다. 예. 자, 그럼 김태현 기자가 지금 투숙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이제 경계가 삼엄했겠지만 호텔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재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쪽을 보면은 바다가 있고요. 또 이쪽 방향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외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is hotel is the best summit place. Yeah, it's the best, but because the unique location, so we this like no just one way in and one way out. 예,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자,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경호가 쉽다는 점 외에도 혹시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두 정상이 갈 만한 곳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쪽 산 중턱으로 올라가다 보면 2017년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 정상들이 회담을 했던 국제회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카펠라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나서 악수를 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과 매우 비슷한 곳도 있었고요. 또 두 정상이 대기할 수 있는 VIP 룸과 또 양측 실무진이 이 상황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회담장에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따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도 저희가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는 두 정상이 단둘이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쪽에도 그럴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미리 한번 둘러봤는데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쪽 끝으로 가면은 우리로 치면 정자가 두 개 연달아 붙어 있고요. 이쪽 해변을 따라서 끝으로 가면은 두 정상이 함께 거닐 만한 아담한 규모의 다리도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이 호텔의 특징인데 이 투숙객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이 호텔은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케이블카 안에서 두 정상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곳은 이제 회담 장소로 꼽히는 곳이고요. 회담장 외에 이제 두 정상 일행은 각각 다른 또 호텔에 숙소에 묵지 않습니까? 이번에 두 정상이 어디에 묵을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우선 하얏트 호텔의 경우엔 여전히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회담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경우엔 회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eah, likely. But the problem is that I don't know whether they will choose our resort or not, or maybe some other resort nearby. They need to check the environment, the room, the service, the food, beverage,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they will choose. 예, 아직 어디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군요. 자, 그런데 그 정상회담 날짜가 잡힌 날짜 즈음에서 일반인들도 예약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어느 호텔이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호텔 예약이 지금 가능하던가요? 네, 지금은 물론 회담 당일에도 두 호텔 다 예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 개최 도시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곳 호텔들도 대비는 하되 아예 이 예약을 막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개최 도시가 확정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하노이 역시도 여전히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북배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노이 현지에서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하노이를 방문할 가능성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북미 회담 장소가 다낭으로 결정된다 해도 베트남 국빈 방문 형식으로 수도인 하노이를 거쳐갈 것이라는 예측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해외 정상들을 맞이하는 영빈관으로 쓰이는 이곳 옛 주석궁에서 김 위원장은 베트남 의장대에 사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해외 정상들이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처럼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헌화를 하고 그 이후에 국가 서열 1, 2위를 겸하고 있는 응앤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이런 하노이 시내 명소를 깜짝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도 김 위원장은 회담 바로 전날에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 등을 둘러봤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그 시기는 2차 북미 회담 2, 3일 전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미 회담 직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중인 베트남 외교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노이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다시 다낭에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담 날짜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왜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가 어디라고 발표를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이게 하지 못하는 걸 수도 혹은 정해졌는데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장소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해졌는데 이 보안 등의 이유로 발표만 미루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건 알려진 대로 이제 미국은 다낭을 밀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해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면은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다녀왔는데 평양에서 어떤 도시로 하자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건이 돌아왔으니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움직임에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김창선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회담 보름 전쯤에 싱가포르에 미리 들어가서 의전과 경호 등을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말쯤에 이곳 베트남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김창선이 하노이와 다낭을 차례로 들를지 아니면 한 곳만 갈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야기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달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열릴 걸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미뤄진 겁니다. 남북 미중 4개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CNN은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인 3월 1일 이전엔 만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과 이달 말에 만날 것이라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의 무역 협상을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매우 방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엔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끌어다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쓸 가능성을 전면 차단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CNBC는 중국이 북미 회담과 미중 회담을 이어서 하자고 제안했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연쇄 회담에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방해한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남북 미중 4개국 정상의 베트남 4자 종전선언은 일단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직후 양자 간 종전선언을 발표하거나 향후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1시간 전쯤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가 북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소연 기자와 어떤 협상을 하고 왔을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소연 기자, 먼저 비건 대표는 평양에 가기 전에 다녀오면은 우리에게 먼저 잘 설명을 하겠다, 브리핑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 당국자들과 어떻게 만남을 이어갈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에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요.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까지 한미일 3국의 북핵 협상단이 오찬을 할 계획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오후에는 남북관계 중무부처인 통일부의 천혜성 차관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다 계획이고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내일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평양에서 나눴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올라간 게 6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녁 늦게 돌아왔으니까 2박 3일 정말 꽉 찬 일정으로 협상을 하고 돌아왔다는 건데,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게 중론입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산 기지를 통해서 비건 대표와 평양에 갔던 일부 협상단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특정 부분은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평양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서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까지 남은 약 2주 반 동안 추가 실무 협상이 있을 거라면서도 다시 평양에서 하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제 맞아. 일부 협상단이 먼저 왔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비건 대표가 어제 왔다 오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자,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정상회담에 담길 합의문 내용입니다. 접점을 좀 찾았을까요?
사실 이건 협상의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영역인데요. 그렇겠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핵의 동결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물질과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그 일환입니다. 여기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이 얼마나 내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ICBM 폐기까지 한꺼번에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결이나 시설의 폐기는 미래 핵인데 ICBM은 현재 북한이 쥐고 있는 현재 핵이라 더 큰 상응 조치를 요구할 거란 분석입니다. 예. 하지만 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폐기를 약속한다 정도는 언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북한이 취해야 될 비핵화의 과정인 거고요. 자, 상응 조치, 이제 미국이 내줘야 될 상응 조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건 아무래도 제재를 풀어주는 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을까요? 네, 예상을 해보면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석유 수입이나 철광석 등의 수출 쿼터를 좀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관심인데요. 개성공단보다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명분으로 먼저 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비건 대표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만난다면 그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이 이달 안에 만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모았던 남북미중 사자가 모인 종전선언이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사실 이게 이달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거란 것 때문에 나온 시나리오인데 미중 회담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이번에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다자간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의 내용은 담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한미가 오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에 가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제시한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보다 낮은 1조 389억 원가량에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서명 후 3월까지 정식 서명을 하게 되면 4월에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1919년 2월 8일, 우리 유학생들은 일본 심장부인 도쿄의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이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로 이 28 독립선언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선 동시에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서울에선 특별한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독립을 외쳤지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소외됐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입니다. 먼저 100년 전 이들의 활약상을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들이 독립투쟁에 참여하려면 남성보다 훨씬 강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용기를 내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서울과 도쿄에선 100년 전 만세 함성이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유학생들과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목소리를 함께 했는데요.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00년 전 2월 8일 조선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도쿄 유학생들의 함성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재현됐습니다.
28 독립선언의 현장이었던 YMCA 건물은 관동 대지진으로 없어진 뒤 1926년 지금의 장소로 이전해 왔습니다. 유학생 11명이 주축이 됐던 28 독립선언은 이후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기념식엔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유학생들의 후손들과 제1동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단과 조선총련 산하단체도 참석해 제1동포 사회가 모처럼 하나가 됐습니다. 8평 남짓했던 28 독립선언 기념관도 확장해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28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던 11명의 유학생들입니다. 기념관은 지난 100년간의 제1동포들의 민족운동사를 담은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학생들을 변호한 일본인 후세 타츠지의 발자취도 공개됐습니다. 기념관은 일본 시민들이 식민 지배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28 독립선언은 3.1운동에 불을 댕기는 등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 해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이 선언서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쉬운 요즘 말로 풀어쓰고 4개 언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일본의 합병은 한민족의 자유의사에 반한다. 최후의 1인까지 일본과 싸울 것이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단체 반크 홈페이지에 올려진 28 독립선언서 한글본입니다. 쉽게 풀어쓴 한글본 외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국제공용어, 에스페란토어 등 4개 언어 번역본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서는 100년 전 조소왕 선생 지도 아래 와세다 대학 유학생 이광수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일제 침탈을 알려 3.1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미 100년 전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공헌을 언급해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선언을 세계에 알리고자 영어 1어로도 번역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국한 문체 역시 역사적 가치에 비해 아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반크가 손잡고 요즘 말로 풀어쓰고 번역본까지 만든 겁니다. 반크 15만 회원들과 북미 지역 천여 개 한글 학교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교수는 선언서의 배경과 의미를 담은 안내서 10,000부를 제작해 도쿄 시내 민박집 10곳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설 연휴에도 일을 하다 숨진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빈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백기 기자입니다. 굳게 잠긴 문 앞에 놓인 커피 한 잔과 국화꽃.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화분들. 밤낮 없이 일했던 고 윤한덕 센터장의 사무실엔 적막감이 감돕니다. 전국 400여 곳의 응급실 상황을 살피는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은 윤 센터장의 유품과 같은 곳입니다. 의료진들은 슬픔을 꾹꾹 눌러놓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 센터장은 설 연휴 직전에도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상황을 챙기다 의자에 앉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동료들끼리는 아이 몸 좀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서 빈소에는 동료와 일반 시민, 정치인 등 각계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 센터장이 생전에 강조했던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응급의료 체계의 보완,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 서둘러야겠습니다. 복지부는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환자가 절차 등을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걸 가장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센터장은 꾸준히 응급 환자를 맨 처음 진료하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심전도 검사만 할 수 있게 해줘도 환자는 황금 같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센터장이 남기고 떠난 그 뜻이 뭐였는지 응급구조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배양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막 아기가 나오려는 응급 상황에서 응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얘가 머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 응급 분만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화나 머리를 잡고 못 나오게 막고 와야 되느냐.
심근경색이 온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하면 불법이어서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저기 전극을 붙여야 되거든요. 다 붙이고 나면 인턴 선생님이 와가지고 버튼만 누른다. 이 때문에 고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현실을 알리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센터장님이 작고하시기 한 3일 전에 제가 찾아뵀어요.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잘 활용되기를 너무 원하셨거든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주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말 나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야간 당직 근무를 서던 30대 의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일 근무표엔 36시간 동안 연속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숨진 32살 A씨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근무하는 2년차 전공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쯤 당직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26시간 만입니다. 근무 시간표엔 A씨가 전날 오전 7시부터 당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을 일한 뒤 12시간을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36시간을 일할 수 있게 짜놓은 겁니다. 흔히 레지던트라 불리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위해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공의법을 보면 병원은 연속해서 36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36시간까지 계속 근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40시간까지도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A씨 사망 소식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수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노동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한국당의 2월 27일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오늘 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자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보이콧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를 2주 이상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당대회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TV토론회는 6회까지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콧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도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결정은 달랐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제1야당 공당으로서 그 날짜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국민적 관심이 다소 줄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 선정이 만만치 않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임시 지도부인 현 비상대책위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생산적이다. 전당대회 보이콧까지 언급한 일부 후보들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이콧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들 생각이지. 다만 지도부는 TV토론회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시작 전부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선 북한군 개입, 폭동 등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종명 의원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첨단 과학화된 장비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순례 의원도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렀습니다. 오늘 공청회엔 백승주, 이완영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공청회 발표자인 지만원 씨를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2013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광주 잠입습을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운운하기도 민망한 헛소리에 동조하고 마이크를 쥐어주고 있는 이게 5.18에 대한 자유당의 입장입니까? JTBC 유미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자동으로 소집이 됩니다. 벌써 8회가 지났는데 국회는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고발을 남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 사법기관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사생활을 정치에 이용했던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혜주 후보자 본인 흔적 지우기에 가담됐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로 양당의 고발이 잦아진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직후입니다. 한국당은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얼마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도 고발로 맞받았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후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등 정치 현안이 터질 때마다 여야는 곧바로 검찰 문부터 두드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꼴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정치적 타협 대신 고발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잇단 고발 전에도 정식 재판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상 실익이 없는데도 지지층 결집 등을 노리고 사법기관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한 탈북자들이 수천만 원의 포상금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을 방치했거나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유 씨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 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수백 번을 얘기해도 저희 말은 들어주지 않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의 휴대전화기 속 사진이 북한 회령에서 찍혔다는 국정원 주장과 달리 GPS 확인 결과 중국 옌지시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숨겼다는 겁니다. 또 국정원이 유 씨 여동생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해 받아냈다고 봤습니다. 그 방이 딸로 불러가지고 그때 오빠 이런 정말 부분이 맞지 않는데 다시 진술을 유도하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과거사위는 두 사람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린 서울대 교수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학교 측의 처벌이 약하다며 교내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은 더 많은 학생에게 알리기 위해 3개 국어로 작성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곳곳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서서문학과 A 교수가 자신의 방에서 라면을 먹도록 강요하고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는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등 3개 국어로 쓰였습니다. 인문대 외국인 교수들도 계시고 외국인 대학생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영어랑 스페인어까지 쓰게 됐어요. 인문대 학생회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A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관의 강압적인 분위기, A 교수의 갑질 등을 적은 겁니다. 앞서 A 교수를 조사해온 학내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성폭력 신고가 이어지는데도 정직 3개월, 5글자는 변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성폭력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A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도용해 자료를 수집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사흘간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죠. 오늘은 김 씨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기자, 촛불문화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합창단의 마지막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문화제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됐는데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도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김 씨는 부당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당함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절실함이 있어야 세상을 움직이는 디딤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 이틀째인데 어제와 오늘 이곳을 찾은 조문객은 모두 1,400여 명쯤 된다고 시민 대책위는 전했습니다. 오늘 빈소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등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오늘 취재진이 만난 한 조문객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립니다. 60대 정세우 씨입니다. 정 씨는 아빠 세대로서 한없는 죄스러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끝까지 밝히려는 김 씨 부모님을 존경스럽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발인은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등도 함께합니다. 오전 7시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노제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운구 행렬이 있고 낮 12시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결식을 진행합니다. 고 김용균 씨는 내일 오후 6시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석 달 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내렸죠. 그 사이 국제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기름값도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의 경우 10곳 중 3곳은 세금과 국제 유가가 떨어진 만큼 내리진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K가 가장 적게 내렸다고 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를 15%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이 각각 내려간 겁니다. 치솟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금에 국제유가까지 감안하면 휘발유 값은 리터당 302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유소 10곳 중 3곳에선 그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정유사별로 보면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많이 내렸고 SK가 제일 적게 내렸습니다. SK 측은 직영주유소가 다른 정유사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더 적게 내렸습니다. 리터당 238원은 내려야 하는데 서울 주유소의 3분의 2는 이보다 덜 내렸습니다. 이런 가격 차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재고가 남아있는 데다 국제유가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내린 기름값이 오를 땐 빠르게 오른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입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5월 기름값이 한꺼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정부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내일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개최 지역인 강원도 곳곳에선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정선 가리왕산에 있는 알파인 경기장 복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복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내일 평창과 강릉에 상여를 메고 가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를 방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개최 지역 주민들이 올림픽 1주년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파국은 피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당초 스키장 건립 허가의 전제 조건이었던 가리왕산 전면 복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와 정선구는 스키장을 복원하더라도 곤돌라와 도로는 남겨 활용하자고 요구합니다.
갈등이 격해지자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가리왕산 복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는 대화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대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원도에 내린 원상 회복 명령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떠 알파인 경기장을 온전히 남겨두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올림픽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가리왕산 복원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불법 증축된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5살 여자아이는 1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여전히 20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저녁 시간을 앞두고 길을 걷던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피합니다. 지난 6일 터키 이스탄불 동부 카르탈 구역의 8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Onlar gitti, komşularımız da yüz yüze bakıyorduk. Hani önceki o depremi nasıl gördük o felaketi bu da aynı o şekilde. 이 사고로 아파트에 머물던 주민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만 하루가 다 돼 5살 여아가 극적으로 구조된 이후 생명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27년 전 5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이후 3개층이 불법으로 증축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토목 전문가를 인용해 불법 증축으로 건물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 증축된 인근 7개 건물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암이 무서운 건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로 쉽게 퍼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림프절을 통해서 암세포가 어떻게 전이되는지 그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유방암이나 피부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암 환자의 대부분은 암세포가 핏줄이나 림프절을 타고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로 퍼지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유방암에 걸려도 생존율은 99%나 되지만 만약 다른 장기까지 퍼지면 27%로 크게 떨어집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면역기관인 림프절을 통해 퍼지는지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면역세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암세포한테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인데 어떻게 암세포가 이런 림프절을 교두보 삼아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지.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은 림프절을 통한 암세포 전이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림프절 안에 많은 지방산을 연료 삼아서 암세포가 커지고 다른 장기까지 옮겨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연구진이 암에 걸린 쥐에게 지방산을 억제하는 약물을 넣었더니 암세포가 림프절로 퍼지는 속도가 크게 느려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오늘 새벽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피부암은 겨드랑이 등에 몰려있는 림프절을 통해 주로 퍼지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흠집이 나거나 끊어져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소재가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이 신소재는 공기 중이나 물속, 다양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어서 인공장기에서 로켓까지 폭넓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개발자는 기대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가위로 잘라 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잘라진 부분을 다시 맞추고 잠시 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손상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자기복원 성질을 지닌 소재가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에틸렌과 아니시프로펜을 합성해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물리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온도에서도. 신소재를 개발한 일본 이화학연구소 측은 물속 우주공간 등 여러 환경에서 자기복원제로 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자기복원제가 빛이나 열 등이 필요했다면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외부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원상복귀는 물론 온도에 따라 고무나 플라스틱처럼 변형도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 모양을 변형시키면 상온에서도 그 모양을 유지하고 다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변형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형상기억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동차나 건물보호제, 인공장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해당 소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박지성 같다, 박지성이 떠오른다.
은퇴한 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박지성 선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축구연맹도 가세를 했는데요. 여자 월드컵 홍보를 위한 슈퍼히어로 23명을 뽑았는데 여기에 박지성 선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영화처럼 꾸민 캐릭터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축구 선수들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선수들의 개성을 코드네임으로 표현했습니다. 경기를 잘 조율했던 아르헨티나 캄비아소는 상대를 환각에 빠뜨린다며 일루션. 부지런하게 상대 공격을 차단하던 가나의 에시에는 들소. 호주의 결정적 골을 선물하곤 복서 세리머니를 한 케이힐은 KO로 불렀습니다. 박지성도 있습니다. 코드네임은 세계의 패. 끊임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지친 기색 없던 그 모습 그대로 피파도 우리와 비슷하게 박지성을 기억했습니다. 쉴 새 없이 뛰면서 상대를 귀찮게 하는 선수. 박지성은 선수 시절 2개의 심장을 지녔다. 마치 파리같이 윙윙거리며 따라다닌다는 비유를 끌어냈습니다. 팀에 헌신하는 상징으로 꼽혔습니다. 축구화를 벗은 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세계 축구 곳곳에선 박지성을 빗댄 칭찬이 나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솔샤르 감독은 린가드의 팀을 향한 기여를 보며 박지성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피파는 전 세계 남녀 축구 선수 23명을 슈퍼히어로로 선정해 오는 6월 열리는 여자 월드컵 홍보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뛰기 힘든 평발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박지성은 여자로서 축구하기 힘든 현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Many coaches say I'm too weak, too small. JTBC 백수진입니다. 100년 전 하와이로 떠나서 미국에 정착한 이민 1세대의 애환을 담은 한글 소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1930년대 한글로 쓴 이 소설엔 전통과 근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한국인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붓 대신 펜을 사용해 한글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 평북 정주 출신으로 1904년 하와이로 농업 이민을 떠난 전낙청 씨는 3년 뒤 캘리포니아에서 공장 노동을 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선 한국인 2세인 주인공이 백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한글 소설도 남겼습니다. 표기법은 독특합니다. 외계어처럼 보이는 단어들, 정지하지 않고 따라가 전차를 들이받으니 전차가 전복되고 라는 뜻입니다. 한글 맞춤법은커녕 나라도 말과 글도 잃었던 시절 영어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 당시 자동차 사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연인을 위해 장난감 권총으로 은행을 털고 그 돈으로 실업자 구제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탈리아계 갱단, 권총 강도 등 당시 미국 사회를 흔든 사건, 유행하던 영화들과 비슷한 이야기 구성입니다. 문학적으로건 아니면 문장에 있어서건 한국의 역사가 조금 달랐다면 이라고 했을 때 뭔가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그늘 속 미국으로 향해야 했던 이민자들. 소설이란 상상의 공간을 통해서나마 자유와 사랑을 풀어내야 했던 당시의 삶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갈비집 종업원이 가게돈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업원은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빚을 갚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경찰은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근에서 오징어를 잡던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오늘 오전 현지 경비대에 납포됐습니다. 이 배는 사조 오양 소속으로 당시 한국인 10명을 포함해 선원 4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측 확인 결과 불법 조업은 없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을 결성한 방시혁 씨가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세계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주역 25인에 뽑혔습니다. 빌보드는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서구 대중음악 시장에 끼친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우리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상 시상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단톡방 실수입니다. 예,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어떤 무시무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네, 그 가운데서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른미래당 공보팀과 출입 기자단과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간 연찬회를 여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출입처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출입 기자들에게 한꺼번에 또 공평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채팅방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정당별로 기자들과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데요. 이 단톡방은 특히 의원 연찬회 취재 기자단을 모아놓은 방이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비용 청구를 위한 공문이 하나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 기자가 박지원 의원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사진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망할 당 대충 하시죠.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어차피 망할 당이다. 그러니까 대충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올린 것 같은데 아무리 출입 기자지만 단체 채팅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도 문제지만 박지원 의원의 사진은 왜 올린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박 의원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린 사진을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해당 글을 올린 후에 그 뒤에 단톡방을 계속 보시면 해당 기자는 보시는 것처럼 나갔고요. 글을 올리자마자 나갔군요. 네, 방을 나갔고요. 같은 매체의 한 기자가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화창을 이어서 보시면 다시 그 해당 기자가 이렇게 초대돼서 사과문을 직접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 탓에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예.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박지원 의원, 아까 사진이 올라왔던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듯이 이 해당 기자의 아버지인 한국당의 정모 의원도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 나는 괜찮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톡방 실수에 대해서 사실 뭐 아버지가 사과를 할 일은 아닌데 그 해당 기자의 아버지가 자유한국당의 한 현역 의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뭐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를 했지만 언짢은 건 바른미래당일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연찬회를 여는 이후에는 지금 현재 또 여러 당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창당 1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정체성과 노선 갈등이 있는 게 현재의 바른미래당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민주평화당 박주선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얘기해서 바른미래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마침 오늘 연찬회에 참석했던 유승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자신은 없으며 선명한 개혁보수 정당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 내지 합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대로 우리랑 합당을 하자. 또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또 우리랑 합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찬회도 앞으로의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연찬회에 참석 중인 의원에게 저희가 통화를 해봤더니 연찬회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경론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결의문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결의문까지 이뤄낼 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유튜브 정치인입니다. 예, 저희가 뭐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요즘 정치인들, 또 현역 의원들 유튜브 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정치인을 한두 명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TV 홍카콜라의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제동을 건 건데요. 유튜브를 통한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유튜브에는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슈퍼챗 사용 그 현장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에디님 고맙습니다. 2,000원부터 메시지를 쓸 수 있다고? 여기 위에 남는 거는 5,000원이구나.
보시는 것처럼 이 유튜브의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인 건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겁니다. 조금 전 본 화면은 정치인은 아니었고 유명 유튜버인 대도서관이었던 거죠? 네, 슈퍼챗 기능을 가장 먼저 사용한 대도서관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TV 홍카콜라에서 이 슈퍼챗을 통해서 모금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셈입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이 있는 문제군요. 어떻습니까? 홍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홍 전 대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자신은 그 후원금을 단돈 1원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왜 알아보지 않고 공문을 보냈냐 질책하면서 그러면 유시민 TV에도 그런 공문을 보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시민 TV는 뭐 알릴레오 TV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 전 대표의 주장은 그러니까 자신이 받지 않고 유튜브 운영진이 그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한 거군요. 일단 단돈 1원도 내가 받는 구조가 아니다. 이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반응을 내놨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홍 전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홍 전 대표가 운영하는 TV 홍카킬러를 사실상 1인 방송 체제로 본 건데요. 다만 이 TV 홍 전 대표의 주장대로 유튜브 운영진이 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시민 TV에서는 그런 동문을 보냈는가?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재 유튜브 슈퍼챗 기능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챗 기능을 통해서 모금을 하진 않고 있었고요. 다만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을 통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방송 중에 후원을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다만 유 이사장은 이 개인이 아닌 노무현 재단이 이 팟캐스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유 이사장의 경우는 홍 전 대표와 달리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치 활동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에 걸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낮이 되면서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중부 지역은 주말 내내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일 것 같은데요. 대신 공기는 깨끗할 전망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길거리의 시민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손을 녹이거나 패딩에 목도리, 모자까지 중무장을 했습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8도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자동관측기엔 오늘 전국 최저 기온인 영하 17.9도가 기록됐고 철원과 미시령도 각각 영하 17.6도, 영하 16.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14.9도, 부산 영하 6.5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수도권과 강원, 충남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0도에서 5도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발효됐던 한파주의보는 오후 들어 점차 해제됐지만 주말까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서울 등 중부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고 그 밖의 지역도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 덕에 주말 사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전망입니다. 한편 전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설 민심 잡은 최고의 이슈는 이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가 끝난 뒤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를 진행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 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과도 현장 연결해 취재 뒷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